저 짐꾼 청년을 막아라! 고갯길 아래 장터와 산길이 맞닿은 좁은 길목에서 그 외침이 터지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황제의 가마는 부서진 수레와 흩어진 짐더미 사이에 머머 있었고 짐꾼과 상인으로 위장한 사내들이 보따리 밑에서 짧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황제 앞을 가장 먼저 막아선 이는 이름난 장수도 비단 옷 입은 호위도 아니라 방금까지 남의 짐을 나르던 가난한 청년이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등에 지고 있던 낡은 짐보따리를 천천히 내려놓았고 사람들은 그 안에 쌀자루나 장터 물건이 들어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바닥에 닿은 보따리 틀 속에서 오래된 쇳소리가 낮게 울렸고 청년의 손이 낡은 천을 걷어 내자 녹슨 검집 하나가 드러났다. 고위 관리는 얼굴빛이 변한 채 그를 범인으로 몰았지만 이상하게도 자객들의 눈동자가 먼저 흔들렸다. 왜 천한 짐꾼 하나가 황제 앞에서 검을 뽑았을까? 왜 늙은 호위장은 그 손놀림을 보는 순간 오래된 이름을 떠올렸을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라. 조선의 어느 큰 고갯길 아래에는 북쪽 산길과 남쪽 장터를 잇는 오래된 나루 같은 장터가 있었다. 그곳은 바다와 강이 멀어 배는 없었으나 쌀과 소금, 약재와 비단, 관아물자와 상단 보따리가 날마다 모이고 흩어졌다.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야 큰 고을로 들어갈 수 있었고 비가 오면 진흙이 발목을 붙잡고 눈이 오면 수레바퀴가 돌 사이에 걸렸다. 그래서 장터에는 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가장 낮은 자리에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새벽이 밝기 전부터 길 위에 나왔다. 남들이 잠에서 깨기도 전에 그는 관아창고 앞에 서서 쌀가마니를 옮기고 해가 높아지면 상단 사람들의 보따리를 등에 지고 고갯길을 넘었다. 저녁이 되면 장터 상인들이 팔고 남은 물건을 다시 창고로 옮겼고 밤이 깊으면 술 취한 나그네의 짐까지 대신 날랐다. 그의 어깨에는 항상 멍 자국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밧줄에 쓸린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평을 길게 하지 않았다. 집에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이름보다 짐꾼이라 불렀다. 상단 주인은 무거운 보따리를 던지듯 맡기며 천한 놈의 등은 짐을 지라고 있는 것이라 웃었고 관아아저는 품삯을 주기도 전에 세금 명목으로 동전 몇 띠를 먼저 떼어갔다. 장터 아이들은 그가 항상 낡은 보따리 틀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빈 보따리까지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가난뱅이라 놀렸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보따리 끈을 묶을 때마다 손가락은 이상할 만큼 정확하고 조용했다. 그 낡은 보따리 틀은 오래되어 나무가 검게 달았고 겉에는 누더기 같은 천이 여러 겹 감겨 있었다. 아무도 그 안을 자세히 보려 하지 않았다. 짐꾼의 물건이 귀해 보일 리 없었고 가난한 자의 보따리에는 대개 낡은 밧줄과 먹다 남은 주먹밥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은 그 보따리 틀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도 자기 보따리만은 늘 손 닿는 곳에 두었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베개 옆에 놓았다. 그것은 가난한 짐꾼의 미련처럼 보였으나 실은 오래 묻어둔 약속이었다. 청년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그는 짐을 받을 때 물건의 값보다 무게 중심을 먼저 살폈고 보따리끈의 매듭을 보면 묶은 사람의 성급함과 두려움을 짐작했다.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을 보면 어느 바퀴가 일부러 느슨해졌는지 어느 길목에서 짐이 바뀌었는지 알아차렸다. 상인들은 그가 짐꾼이라 짐 냄새에 밝다고만 생각했지만 늙은 장터 사람들은 가끔 수상하게 여겼다. 그는 쇠 냄새가 나는 보따리와 곡식 냄새가 나는 보따리를 눈 감고도 구별했고 거짓으로 가벼운 척 만든 짐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해 늦가을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황제가 변방 고을의 세금 비리와 상단 약탈 사건을 직접 살피기 위해 신분을 낮추고 고갯길을 지난다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조용한 지방 행차라 했지만 관아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장터의 낡은 판잣집을 가리고 굶주린 짐꾼들을 뒤쪽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상단 주인들은 깨끗한 비단 보따리만 길가에 쌓아두고 썩은 곡식과 빼돌린 굴량은 창고 깊은 곳에 숨겼다. 낮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황제의 눈에 닿기도 전에 장식된 길 뒤로 밀려났다. 청년은 그 준비를 모두 보았다. 관아아전이 갑자기 수레길을 새로 고친다며 흙을 덮는 것도 보았고 상단 하인들이 밤중에 짐보따리 몇 개를 바꿔 싣는 것도 보았다. 특히 한 수레의 바퀴 자국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겉으로는 곡식 수레처럼 보였으나 바퀴가 눌린 깊이는 곡식보다 훨씬 가벼웠고 대신 한쪽이 이상하게 기울어 있었다.
청년은 수레 옆을 지나며 보따리 틈에서 아주 희미한 쇠냄새와 쓴 향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칼과 돛가루가 천 속에 숨겨졌을 때 나는 냄새와 닮아 있었다. 그는 곧장 관아에 말하지 않았다. 천한 짐꾼이 수레바퀴 자국과 쇠냄새를 들먹인다고 누가 믿겠는가. 오히려 상단 주인들은 그를 도둑으로 몰 것이고 관아 아전들은 장터를 어지럽혔다며 매질할 것이다. 청년은 여느 날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짐을 날랐다. 그러나 그의 눈은 계속 길 위를 살폈다. 일부러 끊어진 밧줄, 새로 묶은 매듭, 낯선 짐꾼의 지나치게 가벼운 발걸음, 짐보따리 밑에서 살짝 비치는 검은 폐조각이 하나씩 보였다. 장터와 고갯길은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물은 이미 황제의 길목에 펼쳐지고 있었다. 황제의 행렬이 들어온 것은 해가 서쪽 산등성이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화려한 군대처럼 떠들썩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범한 상단 행렬처럼 꾸며져 있었다. 황제는 검소한 가마 안에 앉아 있었고 가까운 호위 몇 명만이 눈빛을 숨긴 채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길가에 모인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았다. 저 조용한 가마 안에 보통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관아 관리들은 허리를 낮추었고 상단 주인들은 웃음을 지었으며 장터의 낮은 사람들은 멀찍이 물러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길 한복판에 쌓여있던 빈 짐수레의 바퀴가 갑자기 기울며 쓰러졌고 황제의 가마 앞길이 막혔다. 가마꾼들이 놀라 멈추자 뒤쪽에서는 쌀가마니가 터져 흙먼지와 쓴 향이 섞인 가루가 낮게 퍼졌다. 호위병 몇 명은 눈을 비비고 기침을 했으며 말들은 발을 구르며 뒤로 물러섰다. 길가에서 짐을 나르던 사내 둘이 보따리 밑에서 짧은 칼을 꺼냈고 악공으로 보이던 자의 북통 안에서도 얇은 검이 번쩍였다. 장터는 순식간에 비명과 먼지, 쇠소리로 뒤덮였다. 청년은 그 순간 자신의 등에 있던 짐을 내려놓았다. 그가 막 나르던 짐은 상단의 비단 보따리였고 그 아래에는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보따리 틀이 있었다. 그는 먼저 황제의 가마를 보았다. 가마의 문이 흔들리고 젊은 호위 하나가 독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자객들은 황제가 빠져나갈 수 없는 좁은 길목을 정확히 알고 움직였다. 청년은 숨을 길게 들이켰다. 어머니가 오래전 말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검은 분노로 뽑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목숨이 함께 사라지려 할 때 마지막으로 뽑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낡은 보따리 틀의 옆 나무를 눌렀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부서진 나무판을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쪽에 작은 장치가 풀리며 오래된 검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년은 검을 천천히 뽑았다. 날은 화려하지 않았고 군관의 검처럼 새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녹슨 듯 어두운 칼등 아래에는 오랜 세월 닦인 차가운 빛이 살아있었다. 그 순간 고위관리가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다. 저 짐꾼 청년을 막아라. 폐하 앞에서 검을 뽑은 저놈이 수상하다. 그러나 청년의 눈은 관리가 아니라 황제를 향해 달려드는 칼끝을 보고 있었다. 첫 번째 자객은 쌀가마니 뒤에서 낮게 뛰쳐나왔다. 그는 황제의 가마 문틈을 노렸고 독향 때문에 호위병들의 반응은 한 박자 늦었다. 청년은 그자의 목을 베지 않았다. 검끝은 칼자루를 묶은 가는끈을 스치듯 끊었고 검등은 손목 위쪽을 눌러 힘의 방향을 틀었다. 자객의 칼은 손에서 빠져 길바닥에 떨어졌고 청년은 발끝으로 미리 보아둔 끊어진 밧줄을 걸어 그의 발목을 묶었다. 자객은 자기 힘에 끌려 넘어졌고 피보다 먼지가 먼저 일었다. 장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을 잃었다. 두 번째 자객은 짐수레 밑에서 나왔다. 그는 손에 작은 독주머니를 쥐고 있었고 그것을 가마 쪽으로 던지려 했다. 청년은 검으로 사람을 찌르지 않았다. 그는 검끝으로 수레 옆에 늘어진 밧줄을 들어 올려 독주머니의 방향을 바꾸었다. 주머니는 황제가 아니라 빗물동이 안으로 떨어졌고 쓴 가루는 젖은 물에 가라앉았다. 이어 청년은 검등으로 자객의 무릎 옆을 쳐 균형을 무너뜨렸다. 쓰러진 자객의 품에서는 검은 폐 조각 하나가 굴러나왔다. 청년의 손끝이 아주 짧게 멈추었다. 흑의 자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호위병들의 칼과 창을 계산했지만 짐꾼의 등짐 속에서 오래된 검이 나올 줄은 몰랐다. 더구나 그 청년은 검을 들었으면서도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 칼자루끈, 손목 옷단, 무릎 옆 빈틈 도망칠 길에 놓인 밧줄만 끊어냈다. 그는 장터의 모든 물건을 제 편처럼 썼다. 쓰러진 수레는 방패가 되었고 끊어진 밧줄은 포승이 되었고 흩어진 짐더미는 자객들의 발을 늦추는 돌무더기가 되었다. 낮은 자리에서 오래 짐을 날라 본 사람만이 아는 길이었다. 황제는 가마 안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청년이 자객인지 호위인지 알 수 없었다.
폐 앞에서 검을 뽑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짓이었고 천한 짐꾼이 황제의 길목을 이렇게 정확히 읽는 일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청년의 검끝은 단 한 번도 황제를 향하지 않았다. 언제나 황제에게 향하는 칼과 독, 도주로와 함정을 먼저 끊었다. 늙은 호위장은 뒤늦게 독향을 뚫고 몸을 일으키며 청년의 검법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오래된 두려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스쳤다. 마지막 자객 하나가 상단 보따리 더미 위로 뛰어올라 가마 지붕 쪽에서 내려찍으려 했다. 청년과의 거리는 멀었고 호위병들은 아직 길을 제대로 뚫지 못했다. 청년은 검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보따리 틀을 발로 밀어 올려 자객이 밟을 자리를 무너뜨렸다. 자객의 몸이 허공에서 흔들리는 순간 청년은 한 걸음 들어가 검등으로 그의 칼목을 눌렀다. 칼날은 가마 지붕을 스치기 직전 멈췄고 청년은 손잡이 끝으로 자객의 팔꿈치를 쳐 칼을 떨어뜨렸다. 자객은 살아서 땅에 굴렀다. 길 위에는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쓰러진 자객들은 대부분 숨이 붙어 있었고 호위병들은 뒤늦게 달려와 그들을 포박했다. 장터 사람들은 눈앞의 짐꾼을 알아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을 했다.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 숙이던 청년이 방금 황제의 목숨을 노린 칼들을 산채로 꺾어 놓았기 때문이다. 고위 관리는 여전히 청년을 범인으로 몰려했지만 황제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황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길 위에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또렷했다. 저 청년을 묵지 말라. 오늘 그의 검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청년은 검을 거두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고 공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대신 쓰러진 자객들의 품과 짐보따리를 살폈다. 짧은 칼, 독가루가 묻은 향주머니, 가짜 통행패, 일부러 끊어둔 밧줄, 그리고 검은 패 조각들이 하나둘 모였다. 늙은 호위장이 그 검은 패를 집어들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오래전 잊힌 듯한 이름을 낮게 중얼거렸다. 이 표식은 단순한 산적의 것이 아니다. 17년 전 황실 행차를 노리던 자들의 흔적과 닮았다. 그 말에 청년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다. 그는 검은 패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라지도 않았고 완전히 아는 사람처럼 말하지도 않았다. 다만 낡은 검집을 천천히 닫고 무거운 짐보따리를 다시 손 가까이에 두었다. 고위 관리는 그 짧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다시 소리쳤다. 보십시오. 저놈이 표식을 알아본 듯하옵니다. 자객들을 죽이지 않은 것도 수상하옵니다. 저 천한 짐꾼은 필시 한패일 것이옵니다. 그러나 황제는 관리의 말보다 길바닥의 증거와 청년의 검끝이 향했던 방향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 밤 황제의 행렬은 장터 끝 오래된 객사로 옮겨졌다. 붙잡힌 자객들은 따로 묶였고 검은 패와 가짜 통행패, 독향 주머니와 밧줄은 봉해졌다. 청년은 죄인처럼 포박되지는 않았으나 자유롭게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는 객사 창고 옆 작은 방에 앉아 낡은 검을 천으로 닦았다. 밖에서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오가고 멀리 장터 사람들의 낮은 수군거림이 들렸다. 청년은 품에서 검은 패 조각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것은 오래전 아버지가 피 묻은 손으로 숨겨두었던 표식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객사 처마 끝에서 찬바람이 울었다. 청년은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기다릴 초가집을 떠올렸다. 그는 오늘 황제를 구했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다. 누가 황제의 길목을 알려주었는지, 누가 상단 짐 속에 칼과 독을 숨겼는지, 왜 17년 전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던 검은 패가 다시 나타났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청년은 검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그의 등에는 오래된 억울함이 남아 있었고 오늘 그 짐은 비로소 황제의 길 앞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청년이 황제 앞에서 낡은 검을 뽑은 것은 갑작스러운 혈기나 젊은 객기의 일이 아니었다. 장터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짐꾼으로 살았고 무거운 보따리를 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한 청년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의 어린 기억은 장터의 흙먼지와 상인의 욕설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 그는 황실의 조용한 행차와 비밀 문서를 지키던 숨은 호위 가문의 작은 집에서 자랐다. 겉으로는 상단의 짐을 나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짐 속에 검을 숨기고 길 위의 살기를 먼저 읽는 자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허리를 조금 굽히고 걸었다. 그러나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짐을 내려놓는 순간 몸이 칼보다 빠르게 움직이도록 익힌 자세였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밧줄 매듭을 묶는 법부터 가르쳤고 수레바퀴가 남긴 자국으로 짐의 무게와 속임수를 읽는 법을 알려주었다. 길을 지키는 자는 높은 곳에서 칼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먼저 먼지를 보고 끊어진 끈을 보고
짐 속에 거짓을 보는 사람이다. 어린 청년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등짐이 평범한 짐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말이 적었다. 그녀는 집 안에 들여온 짐보따리의 천을 손끝으로 만지며 안쪽에 숨은 쇠 냄새와 양 냄새를 구별했다. 어떤 보따리는 곡식처럼 보였으나 속에 칼날이 숨었고 어떤 보따리는 비단처럼 보였으나 그 사이에 독가루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귀한 물건만 살피고 천한 짐은 함부로 던진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가장 낮은 짐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을 숨긴다. 내 눈은 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 무렵 황실 안팎에는 어린 황제를 둘러싼 어두운 소문이 돌았다. 황제는 아직 젊었지만 변방의 군량과 세금, 상단 물자의 흐름을 직접 살피려 했다. 높은 대신들은 충성을 말했고 지방 관아는 법을 말했으며 큰 상단은 나라를 위해 물자를 나른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빼돌린 쌀과 거짓 장부, 굶주린 백성과 사라진 군량이 있었다. 황제가 그 장부를 들여다보려 하자 오랫동안 낮은 사람의 어깨를 짓눌러 배를 불리던 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검은 패가 처음 나타난 것은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다. 아버지는 황실 행차에 쓰일 상단짐을 확인하다가 짐보따리 밑단에 박힌 작은 나무패 하나를 발견했다. 그 패는 평범한 상단 표식처럼 보였으나 가장자리에는 칼끝으로 새긴 듯한 검은 무늬가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말없이 방문을 닫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어머니에게 낮게 속삭였다. 그들이 다시 움직인다. 이번에는 짐길로 들어왔구나. 어머니의 얼굴도 그날 처음으로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검은 패와 독가루가 묻은 향주머니, 가짜 통행패, 상단 장부의 일부를 몰래 모았다. 그는 그것을 곧바로 조정에 올리려 했지만 길은 이미 막히고 있었다. 장부를 쓰던 서리는 갑자기 실종되었고 짐을 맡기던 상단 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황실 행차 시간을 아는 관리들의 말이 서로 다르게 엇갈렸다. 독은 사람을 단번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호위병의 숨을 흐리게 하고 말의 발을 미끄러지게 하며 가마의 길을 잠깐 멈추게 하는 정도의 독향이었다. 그 짧은 틈이면 자객에게는 충분했다. 어린 청년은 그날 밤 아버지가 낡은 검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검은 화려하지 않았다. 음장식도 없고 보석 박힌 손잡이도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검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는 아들에게 검집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검은 사람을 많이 베려고 남긴 검이 아니다. 황실의 길과 낮은 사람들의 증언을 지키려고 남은 검이다. 언젠가 내 손에 닿는 날이 오더라도 분노로 먼저 뽑지 말아라. 살아있는 증거가 사라지려 할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만 뽑아라. 재앙은 다음 새벽에 찾아왔다. 군졸들이 집과 창고를 에워쌌고 상단 사람들은 아버지가 황제를 해치려 했다고 증언했다. 창고 안에서는 누군가 미리 숨겨둔 독향 주머니가 발견되었고 장부에는 아버지의 이름 옆에 영모라는 붉은 글자가 찍혀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오히려 그 독과 검은 패를 발견해 막으려 했다고 외쳤지만 준비된 거짓말은 이미 진실보다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린 청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뒷문으로 끌려나갔고 집 뒤편 하늘은 횃불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아이가 빠져나갈 시간을 벌기 위해 창고 앞에 섰다. 청년은 골목 끝에서 돌아보다가 아버지의 등짐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서 검이 드러났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잡으러 온 군졸들의 목을 베지 않았다. 그는 길을 막고 칼을 쳐내고 거짓 증언을 들고 달아나려던 상단 하인의 발을 묶었다. 그러나 수가 너무 많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낡은 검집을 던졌고 어머니는 그것을 품에 안고 어린 청년의 입을 막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청년과 어머니는 이름을 버렸다. 그들은 먼 고갯길 아래 장터로 흘러들어와 더 이상 호위 가문의 사람도 황실과 이어진 사람도 아닌 가난한 모자처럼 살았다. 어머니는 남편이 던져준 낡은 검을 짐보따리 틀 속에 숨겼다. 겉에는 썩은 나무와 누더기 천을 덧대어 아무도 귀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린 청년은 처음에는 그 검을 꺼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내가 분노로 먼저 검을 뽑으면 저들은 내 아버지를 정말 역적으로 만들 것이다. 어머니는 그에게 짐꾼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등에 지는 일이 아니었다. 짐을 들 때 어느 쪽이 비었는지, 어느 보따리 안에 쇠가 숨었는지, 어느 밧줄이 급히 다시 묶였는지, 어느 수레바퀴가 본래 길이 아닌 곳을 지나왔는지 읽는 일이었다.
청년은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밤에는 어머니에게 매듭을 배웠다. 단단히 묶는 매듭, 빨리 푸는 매듭, 달리는 사람의 발목을 해치지 않고 멈추는 매듭, 증거 보따리를 아무도 모르게 묶어두는 매듭까지 그의 손끝에 익었다. 검을 쓰는 법도 배웠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검날보다 검등을 먼저 쓰게 했다. 칼자루 끈을 끊는 법, 손목을 베지 않고 힘만 풀리게 하는 법, 무릎 옆 빈틈을 눌러 사람이 쓰러지게 죽지 않게 하는 법, 독주머니가 터지기 전 매듭만 자르는 법을 가르쳤다. 청년이 조급해하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죽은 자객은 입을 다문다. 살아있는 자객은 거짓의 주인을 부른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싶거든 검보다 증거를 먼저 살려두어라. 세월이 흐르며 청년은 장터의 낮은 사람이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잘 졌고 누구보다 적은 품삯에도 군말이 적었다. 사람들은 그를 천한 짐꾼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 낮은 이름 안에서 살아남았다. 장터의 창고 하인들은 억울한 일을 그에게 털어놓았고 수레꾼들은 어느 길에 관아 사람이 몰래 세금을 더 붙이는지 알려주었다. 청년은 그 말을 쉽게 흘려듣지 않았다. 낮은 사람들의 말은 기록되지 않으면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검은 패의 흔적이 다시 장터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다. 청년은 상단의 짐을 옮기다가 낡은 보따리 밑에서 이상한 딱딱함을 느꼈다. 보따리를 묶은 밧줄은 평범했으나 매듭 안쪽에는 검은 나무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꺼냈고 손바닥 위에 표식을 보는 순간 피가 식는 듯했다. 17년 전 아버지의 창고에서 발견되었다던 검은 패와 같은 무늬였다. 잊고 살려 했던 과거가 다시 그의 등짐 위로 올라온 것이다. 청년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검은 패 조각을 보여주었다. 병든 어머니는 누워있다가도 손을 뻗어 그 조각을 오래 만졌다. 그녀의 눈빛은 흐렸지만 기억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황제의 길을 노리는구나. 내 아버지가 막으려 했던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짐보따리 틀을 가리켰다. 검을 꺼내 닦아라. 그러나 마음은 닦지 마라. 분노를 날카롭게 만들지 말고 증거를 담을 그릇을 넓혀라. 그때부터 청년은 장터의 모든 움직임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어떤 상단 주인은 본래보다 가벼운 곡식 수레를 무겁게 꾸몄고 어떤 아전은 황제의 행차 시간보다 먼저 길목을 고치게 했다. 악공으로 온 사내들은 북통을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들었고 새로 고용된 짐꾼들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답지 않게 발소리가 가벼웠다. 청년은 직접 따지지 않았다. 그는 짐을 나르며 수레바퀴 자국을 기억했고 창고 문이 닫히는 시간과 밧줄 매듭의 모양을 마음속에 적었다. 그 모든 흔적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황제가 변방의 세금 비리와 상단 약탈 사건을 살피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청년은 이미 그것이 단순한 행차가 아님을 알았다. 배후 세력은 황제가 직접 낮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길 위에서 입을 닫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관아에 먼저 고하지 않았다. 짐꾼의 말은 권력 있는 자의 귀에 닿기 전에 짓밟힐 것이고 검은 패를 움직인 자들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청년은 여느 날처럼 짐을 지고 장터 한가운데에 섰다. 다만 그날 그의 낡은 보따리 틀 속에서는 오랜 검이 잠들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갯길 아래에서 수레가 일부러 쓰러지고 독향이 낮게 퍼지며 자객들이 보따리 속 칼을 뽑아 황제의 가마를 에워쌌을 때 청년은 더 이상 짐꾼으로만 남을 수 없었다. 그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검을 뽑았다. 그 검은 아버지의 원한만을 품은 칼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17년 동안 숨겨온 증거의 문이자 낮은 사람들의 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길을 여는 마지막 열쇠였다. 그래서 그는 자객을 모두 베어 죽이지 않았다. 살아있는 입과 남겨진 패와 거짓 장부가 함께 있어야 오래 묻힌 진실이 비로소 황제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객사마당에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 무렵 전날 고갯길에서 붙잡힌 자객들은 각각 다른 창고와 빈 마구간에 나뉘어 묶여 있었다. 황제의 명에 따라 그들은 누구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입과 손을 따로 살폈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자객들보다 청년에게 더 자주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의 짐을 지고 땀을 흘리던 천한 짐꾼이 하루아침에 황제를 구한 검객처럼 객사 안에 머물고 있었으니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고위 관리는 아침부터 황제 앞에 엎드려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청년이 황제 앞에서 검을 뽑은 일 자체가 큰 죄라며
아무리 결과적으로 자객들이 쓰러졌다 해도 천한 짐꾼이 황제의 행차와 자객의 습격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한 정황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충정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지나치게 급했고 지나치게 날카로웠다. 마치 자객의 정체보다 청년의 입을 먼저 막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그 말끝마다 묻어 있었다. 청년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객사 창고 옆 낮은 마루에 앉아 낡은 검집을 천천히 닦고 있었다. 검은 어제의 싸움 뒤에도 피해졌지 않았고 검등에는 먼지와 밧줄 조각만 묻어 있었다. 늙은 호위장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청년 곁에 앉았다. 내가 사람을 배제하는 까닭을 이제 조금 알 듯하다. 그러나 내 검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내가 검은 패를 보고 왜 손을 멈추었는지는 아직 듣지 못했다. 청년은 잠시 검집을 내려놓고 객사 밖 장터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곧바로 자기 과거를 울어안았다. 대신 전날 자객들에게서 모아둔 물건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 짧은 칼은 모두 같은 장인의 손에서 나온 듯 칼등에 홈이 같았고, 가짜 통행패는 관아 도장이 찍혀 있었으나 먹의 번짐이 새 것이었다. 향주머니 속 돛가루는 상단 창고에서 쓰는 벌레 쫓는 향과 섞여 있어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였고, 끊어진 밧줄은 일부러 낡은 것처럼 더럽혀졌으나 안쪽 섬유는 새 것이었다. 청년은 낮게 말했다. 산적이라면 이렇게 장터의 물건을 빌려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늙은 호위장은 청년이 펼친 증거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청년은 이어 수레바퀴 자국을 그린 작은 흙판을 내놓았다. 밤새 그는 객사 뒷뜰에 젖은 흙에 전날 본 바퀴 자국을 손가락으로 다시 그려두었다. 한쪽 바퀴가 유난히 얕고 다른 쪽은 깊게 눌린 모양이었다. 곡식 수레라면 양쪽 무게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수레는 겉에는 쌀가마니를 쌓고 한쪽 안에 쇠붙이를 숨겨 균형을 일부러 틀었습니다. 쓰러질 자리를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그 말에 호위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황제는 청년과 늙은 호위장을 조용히 불렀다. 객사 안쪽 작은 방에는 검은 패 조각, 가짜 통행패 독향 주머니, 끊어진 밧줄, 짧은 칼, 수레바퀴 자국을 그린 흙판이 놓였다. 황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나를 노린 것은 산길에 숨어있던 몇 자객만이 아니라 장터 창고와 상단, 관아의 길잡이까지 한 그물 안에 있었다는 뜻이냐?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칼은 마지막에 나온 것이옵니다. 칼이 나오기 전에 길을 막고 짐을 바꾸고 도장을 찍은 손이 먼저 있었사옵니다. 황제는 즉시 드러난 자객들을 고문하라 명하지 않았다. 대신 장터 창고와 상단 숙소, 관아 세금 장부, 수레길 보수 기록, 그리고 자신의 행차 시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몰래 조사하라 했다. 겉으로는 황제가 전날 습격으로 객사에 머물며 쉬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실제로는 믿을 만한 호위 몇 명만 낮은 옷차림으로 장터에 흩어졌다. 청년도 밖으로 나서고 싶었으나 늙은 호위장이 손짓으로 멈췄다. 너는 아직 의심받는 몸이다. 그러나 내 눈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가져오겠다. 첫 번째 이상은 상단 창고에서 나왔다. 창고 안에는 군량으로 올려야 할 쌀자루가 쌓여 있었지만 위쪽 자루는 가득 차 있고 아래쪽 자루는 속이 비어 있었다. 빈자루 안에는 칼날이 들어갈 만큼 좁고 긴 나무틀이 숨겨져 있었다. 창고 하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떨었지만 청년이 그 자루의 매듭을 보자 조용히 말했다. 이 매듭은 창고 하인의 손이 아니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는 사람이 겉모양만 흉내낸 매듭이옵니다. 그의 말대로 매듭은 너무 단정했고 급히 풀기 좋게 한쪽 끝이 안으로 숨겨져 있었다. 상단 숙소에서는 더 수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악공들이 두고 간 북통 안에는 얇은 검을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었고 비단 보따리 사이에는 독향을 담았던 작은 종이 봉투가 숨겨져 있었다. 한 상단 장부에는 전날 황제의 행차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관아가 공식적으로 알린 시간보다 반시즌 앞선 것이었다. 누군가 황제가 실제로 움직일 시간을 상단 쪽에 미리 알려준 것이다. 늙은 호위장은 장부를 덮지 못하고 한참 바라보았다. 사건은 이미 단순한 자객질이 아니었다. 관아 세금 장부에서는 더 깊은 냄새가 났다. 변방 고을에서 거친 쌀과 소금, 비단의 양은 백성들에게서 거둔 것보다 적게 적혀 있었고 상단에 넘긴 물자의 값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었다. 장부 곳곳에는 같은 손이 쓴 듯한 작은 수정 흔적이 있었으며 죽은 서리의 도장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찍혀 있었다. 황제가 직접 이 장부를 보면 지방 관아와 상단이 함께 백성들의 물자를 빼돌린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황제의 행차는 은혜로운 방문이 아니라 목을 조이는 칼날이었다. 청년은 장부보다 밧줄과 바퀴에 더 오래 눈을 두었다.
수레길 보수 기록에는 전날 황제의 가마가 멈춘 바로 그 길목을 새로 고쳤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 길의 흙은 새로 덮은 곳과 오래된 곳이 다르게 눌려 있었다. 누군가 수레가 쓰러질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흙을 부드럽게 덮고 바퀴가 빠질 돌을 얕게 묻어둔 것이다. 청년은 그 흙을 손끝으로 비벼보며 말했다. 길을 고친 것이 아니라 길이 무너지도록 꾸민 것이옵니다. 짐을 오래 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 흙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날 낮 겁에 질린 창고 하인 하나가 객사 뒤편으로 몰래 찾아왔다. 그는 청년을 보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품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종이에는 장터 객사 마당에 배치가 그려져 있었고 황제가 앉을 자리와 등불을 놓을 곳, 탄원서를 올리는 백성들이 줄을 설 방향이 표시되어 있었다. 하인은 울먹이며 말했다. 누군가 자기에게 돈을 주고 이 배치도를 상단 숙소로 가져다 주라 했으며 거절하면 가족이 세금을 못 내 감옥에 갈 것이라 협박했다는 것이다. 청년은 그 하인의 손이 피가 나도록 떨리는 것을 보았다. 고위 관리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하인을 잡아 가혹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청년은 황제 앞에 엎드려 말했다. 저 하인은 주인이 아닙니다. 낮은 손을 빌려 길을 열었을 뿐 검은 패를 움직인 자는 아직 뒤에 있사옵니다. 지금 저 하인을 죽이거나 벌하면 두려움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입들이 모두 닫힐 것이옵니다. 황제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하인을 바라보다가 그를 보호하라 명했다. 하인은 무릎을 꿇고 울었고 그 울음은 객사 마당에 있던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러나 배후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첫 번째 습격이 실패하고 증거가 모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서둘러 두 번째 그물을 준비했다. 겉으로는 황제가 장터 백성들의 억울한 탄원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소문이 났다. 굶주린 수레꾼, 세금을 빼앗긴 상인, 품삯을 떼인 짐꾼들이 객사들에 모일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하지만 청년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백성들의 탄원 자리는 진실이 나올 곳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과 짐과 문서가 섞여 자객이 숨기에도 좋은 자리였다. 밤 탄원 자리는 객사들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객사들은 넓어 보였지만 내 귀퉁이에 낡은 창고와 마구간, 등불 기둥과 짐수레가 있어 사람이 숨을 곳이 많았다. 돌바닥은 물을 뿌리면 쉽게 미끄러졌고 탄원서 묶음은 칼날을 감추기에 알맞았다. 장터 사람들은 황제에게 억울함을 말할 기회라 여겼지만 청년은 등불의 간격과 짐수레의 위치, 도주로에 놓인 밧줄을 먼저 살폈다. 그는 고개 숙인 짐꾼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객사들 전체가 하나의 큰 보따리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늙은 호위장은 밤자리를 취소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그러나 청년은 낮게 고개를 저었다. 폐하께서 피하시면 오늘은 무사할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저들은 창고 하인과 수레꾼, 탄원서를 내려던 백성부터 없앨 것이옵니다. 높은 자들은 늘 낮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일이 틀어지면 그 짐꾼의 등만 베어버립니다. 배후를 드러내려면 저들이 아직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해야 하옵니다. 황제는 청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말에는 복수보다 더 무거운 경험의 냄새가 있었다. 황제는 마침내 밤탄원 자리를 예정대로 열되 그것을 자객의 그물이 아니라 진실을 끌어내는 그물로 바꾸라 명했다. 믿을 만한 호위병들은 짐수레꾼과 등불을 고치는 사내, 창고 문을 지키는 하인으로 변장해 객사들 곳곳에 숨었다. 협박받은 창고 하인과 장부방 서리의 가족들은 몰래 보호되었다. 청년은 여전히 의심받는 짐꾼처럼 마당 가장자리에 서기로 했다. 그는 검을 드러내지 않고 낡은 보따리 틀만 등에 맨 채 밧줄 매듭과 짐보따리 위치로 늙은 호위장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장터에 등불이 켜질 무렵 고위 관리가 청년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가까이 온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짐꾼 놈아, 낮에 우연히 칼 몇 자루를 막았다고 내가 궁궐 사람이라도 된 줄 아느냐. 오늘 밤 객사들에는 내가 모르는 높은 일들이 오갈 것이다. 괜히 보따리를 내려놓았다가 내 병든 어미와 어린 동생까지 화를 입지 않게 조심하여라.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리의 소매 안쪽에서 희미한 독향과 검은 폐에 밴 나무 냄새가 스쳤다. 그 냄새는 오래전 아버지의 창고에서 맡았다고 어머니가 말하던 냄새와 같았다. 청년은 그 순간 주먹을 쥐고 싶었지만 참았다. 분노가 먼저 얼굴에 떠오르면 검은 폐의 주인은 다시 뒤로 숨을 것이다. 그는 짐꾼답게 한 걸음 물러나 보따리 끈을 고쳐맸다. 겉으로는 두려움에 눌린 낮은 청년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끝은 이미 보따리 틀 안쪽의 검집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오늘 밤 누가 탄원서 속에 칼을 숨기고 누가 등불줄을 당기며 누가 도주로의 밧줄을 풀 것인지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객사뜰에는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빼앗긴 소금을 말하려 했고 어떤 이는 상단의 품삯을 떼인 일을 말하려 했으며 어떤 늙은 수레꾼은 관아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둔 일을 고발하려 했다. 황제는 낮은 옷차림을 벗고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감추지 않은 채 뜰 가운데 앉았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처음으로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앞에 있다는 사실에 숨을 삼켰다. 그러나 청년의 눈에는 사람들의 떨림 뒤로 또 다른 움직임이 보였다. 탄원서 묶음 하나가 너무 무겁고 등불줄 하나가 불필요하게 팽팽했다. 바람이 객사 처마를 흔들었다. 등불은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고 돌바닥에는 누군가 미리 뿌린 물기가 달빛처럼 번들거렸다. 황제가 첫 번째 백성의 탄원을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청년은 진보다리 끈을 손가락으로 한번 튕겼다. 늙은 호위장은 그 작은 소리를 들었고 등불 뒤에 숨은 병사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직 칼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자객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검은 폐의 냄새와 독향은 객사들의 밤공기 속에서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청년은 조용히 숨을 낮추었다. 두 번째 그물이 막 당겨지려 하고 있었다. 객사들의 밤은 장터의 낮보다 더 깊고 무거웠다. 낮에는 사람들이 흥정하고 수레가 오가며 먼지가 모든 소리를 덮었지만 그날 밤에는 등불 흔들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귀에 박혔다. 황제는 뜰 한가운데 마련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탄원서를 품에 안은 채 차례를 기다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억울한 말을 들으려는 자리였지만 청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너무 알맞게 놓인 함정처럼 보였다. 청년은 객사뜰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천한 짐꾼처럼 낡은 보따리 틀을 등에 메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보따리 끈의 떨림을 느끼고 있었고 발끝은 돌바닥의 물기를 살피고 있었다. 어느 등불줄은 바람보다 먼저 흔들렸고 어느 탄원서 묶음은 종이보다 무거웠으며 어느 짐술의 바퀴에서는 나무가 아니라 쇠가 천천히 긁히는 소리가 났다. 장터의 낮은 물건들이 다시 칼의 길로 바뀌고 있었다. 첫 번째 백성이 앞으로 나와 엎드렸다. 그는 상단에 품삯을 떼인 늙은 수레꾼이었고 손에는 떨리는 탄원서가 들려 있었다. 황제가 그 종이를 받으려 손을 내미는 순간 청년은 수레꾼 뒤에 선 젊은 사내의 발끝을 보았다. 그는 백성처럼 떨고 있었지만 무릎은 언제든 뛰어오를 수 있게 낮게 굽혀져 있었다. 탄원서를 든 손에는 굳은 살이 없었고 소매 안쪽에는 작은 칼집이 옷감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청년은 보따리 끈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튕겼다. 늙은 호위장은 등불 뒤에서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검은 패의 주인을 드러내려면 칼을 든 손만 잡아서는 부족했다. 누가 신호를 주는지, 누가 도주로를 열고, 누가 황제 곁의 병사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지 함께 보아야 했다. 바로 그때 고위 관리가 황제 옆으로 한 걸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백성의 억울함을 몸소 들으시니 하늘도 감동할 것이옵니다. 말은 충성스러웠지만 그의 눈은 백성이 아니라 뜰 오른쪽 창고 문을 향해 있었다. 창고 문틈에서 검은 밧줄 하나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청년은 그것을 보자 숨을 낮추었다. 그 밧줄이 당겨지면 등불 두 개가 동시에 꺼지고 돌바닥에 숨겨둔 쇠못이 풀려 황제 주변 호위들의 발을 묶을 것이다. 동시에 탄원서 속 칼이 나오고 짐술의 바퀴 안에 쇠못이 튀어나와 가마 쪽 도주로를 막을 것이다. 모든 것은 한 박자 안에 일어나도록 짜여 있었다. 청년은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검은 늦게 뽑아야 하지만 너무 늦으면 살릴 입도 사라진다고 했다. 황제가 두 번째 탄원서를 받으려는 순간 등불 하나가 갑자기 꺼졌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줄이 칼로 잘린 것이다. 동시에 젖은 돌바닥 위로 검은 그림자가 낮게 미끄러졌고 탄원서를 든 사내가 종이 묶음 안에서 짧은 칼을 꺼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독향이 섞인 연기가 낮게 퍼졌다. 호위병 몇 명은 눈을 비비며 한쪽으로 휘청였다. 고위관리는 기다렸다는 듯 청년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 짐꾼놈을 보라. 또 보따리를 만지고 있사옵니다. 저자가 분명 한패이옵니다.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청년은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낡은 나무틀이 돌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겉에 감긴 누더기 천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린 순간 청년은 틀 안쪽에서 오래된 검집을 꺼냈다. 황제 앞에서 검을 뽑는 일은 목숨을 내놓는 죄였지만
이미 자객의 칼은 황제의 숨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검이 천이 뽑히자 어두운 칼등 위로 등불빛이 차갑게 번졌다. 첫 번째 자객은 탄원서 묶음 속 칼을 황제의 손목 쪽으로 찔러 넣었다. 청년은 칼날을 정면으로 막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낮게 들어가 검등으로 자객의 칼자루 밑을 눌렀고 검끝으로 탄원서를 묶은 끈을 끊었다. 종이들이 흩어지는 순간 자객의 시야가 가려졌고 청년은 손잡이 끝으로 그의 손목 옆을 쳐 힘을 풀었다. 칼은 바닥에 떨어졌고 청년은 미리 보아둔 젖은 밧줄을 발끝으로 밀어 자객의 발목에 감았다. 그는 살아서 넘어졌고 목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두 번째 자객은 악공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북통 안쪽에 숨긴 얇은 검을 꺼내 등불 그림자 속에서 늙은 호위장의 옆구리를 노렸다. 청년은 그쪽으로 뛰어드는 대신 바닥에 흩어진 진보다리 끈을 검끝으로 들어 올렸다. 밧줄은 공중에서 휘어 악공의 발 앞을 가로막았고 늙은 호위장은 그 짧은 틈에 몸을 돌렸다. 청년의 검등은 북통 가장자리를 쳐 숨겨진 칼집을 깨뜨렸고 병사 둘이 달려들어 악공의 팔을 뒤로 꺾었다. 북통 안에서는 같은 검은 패무늬가 새겨진 작은 나무 조각이 떨어졌다. 세 번째 자객은 짐꾼 차림이었다. 그는 청년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에는 진짜 짐꾼에게 남는 굳은 멍이 없었다. 그는 큰 보따리를 황제 쪽으로 밀어 넣었고 보따리 안에서는 독향 주머니가 터지려 하고 있었다. 청년은 검으로 보따리를 베지 않았다. 안에 든 가루가 퍼지면 백성들까지 쓰러질 수 있었다. 그는 검끝으로 보따리 입구 매듭만 정확히 끊고 다른 손으로 물동이를 걷어차 젖은 물을 가루 위에 쏟았다. 독향은 젖은 천 아래 가라앉았고 자객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떠올랐다. 객사들은 순식간에 뒤엉켰다. 백성들은 뒤로 물러서고 병사들은 자객과 진짜 탄원인을 구별하느라 눈을 크게 떴다. 고위 관리는 혼란을 틈타 계속 청년을 범인으로 몰았지만 그의 말은 전처럼 힘을 얻지 못했다. 청년의 검이 향한 곳마다 칼이 떨어지고 독주머니가 막히고 도주로가 다쳤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목을 베지 않고 거짓이 지나가는 길을 베고 있었다. 황제는 그 모습을 보며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검이 빠른 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낮은 길을 일걷는가의 싸움이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자객 우두머리가 나타났다. 그는 다른 자들과 달리 상인이나 악공으로 위장하지 않았다. 검은 옷 위에 낡은 짐꾼 겉옷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짧은 쌍검이 들려 있었다. 그는 청년을 보며 낮게 웃었다. 아직도 그 검이 남아 있었군. 내 아비가 그날 창고 앞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 검은 패가 이렇게 오래 숨어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말이 뜰에 떨어지자 청년의 눈빛이 처음으로 깊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의 검끝은 여전히 낮고 조용했다. 청년은 이를 악물지 않았다. 분노가 손목에 오르면 검은 무거워지고 검이 무거워지면 산 사람을 죽이기 쉬워진다는 것을 그는 배웠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내 입으로 더럽히지 마라. 오늘 나는 너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은 패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장부가 거짓인지, 누가 황제의 길을 팔았는지 내 입으로 말하게 하러 왔다. 우두머리는 대답 대신 쌍검을 낮게 휘둘렀다. 칼끝은 청년의 목이 아니라 손목과 무릎을 노렸다. 두 사람의 검은 등불 아래에서 짧게 부딪혔다. 우두머리의 쌍검은 빠르고 거칠었고 청년의 낡은 검은 크지 않은 움직임으로 그 길을 비껴냈다. 그는 칼날을 맞부딪히기보다 검등으로 방향을 틀고 발끝으로 흩어진 보따리와 밧줄을 이용해 거리를 조절했다. 우두머리는 젖은 돌바닥 쪽으로 청년을 몰아가려 했지만 청년은 이미 어느 돌이 미끄럽고 어느 틈에 마른 흙이 남아있는지 알고 있었다. 짐을 지고 수천 번 마당을 걸어본 발은 화려한 검보다 오래 길을 기억했다. 우두머리가 왼손 검으로 청년의 눈앞을 가리고 오른손 검으로 옆구리를 찌르려는 순간 청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반 걸음 안으로 들어가 낡은 검집으로 왼손 검을 눌렀고 검등으로 오른손 칼자루 끈을 끊었다. 칼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자 우두머리는 허리춤에 독주머니를 터뜨리려 했다. 청년은 그 손을 베지 않고 손잡이 끝으로 팔꿈치 안쪽을 눌러 힘을 풀었다. 이어 검끝으로 독주머니 매듭만 끊어 빈 물통 안에 떨어뜨렸다. 우두머리는 한쪽 무릎을 꿇었고 숨은 아직 붙어 있었다. 청년은 그의 목에 검을 대지 않았다. 대신 겉옷 안쪽을 검끝으로 열었다. 그 안에서 검은 패 하나, 객사들 배치도, 황제의 이동 경로, 상단 장부 조각, 그리고 오래된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가 떨어졌다. 늙은 호위장이 문서를 펼치자 얼굴빛이 굳어졌다. 그것은 17년 전 청년의 아버지가 황제를 해치려 했다는 거짓 기록의 일부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록 옆에 당시 상단과 관아가 군량을 빼돌린 흔적,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호위 가문을 영모로 몰았다는 암호 같은 표식이 함께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고위 관리는 문서가 드러나자 뒤로 물러섰다. 그는 곧바로 소리쳤다. 저 문서는 자객이 꾸민 거짓이옵니다. 저 짐꾼놈이 미리 숨겨둔 것일 수도 있사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소매에서 작은 검은 패가 떨어졌다. 청년은 그것을 보았지만 달려들지 않았다. 늙은 호위장이 먼저 패를 집어들었고 병사들이 관리의 소매와 허리띠를 뒤졌다. 그 안에서는 독향 주머니와 객사 등불 배치가 적힌 작은 종이, 그리고 창고 하인의 가족 이름이 적힌 협박 문서가 나왔다. 뜰에 모인 백성들이 낮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황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 분노는 칼처럼 튀어나오지 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 관리와 자객 우두머리를 따로 묶어라. 아무도 죽이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서 피로 끝내면 다시 누군가 거짓 장부를 만들 것이다. 살아있는 입과 문서와 패를 함께 황궁으로 올려야 한다. 병사들은 명을 받들어 움직였고 고위 관리는 끝까지 청년을 저주하며 발버둥쳤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말은 객사들의 등불 아래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청년은 그제야 검을 천천히 거두었다. 그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17년 동안 진보다리 틀 속에 숨어있던 검이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문서와 같은 자리에 놓였기 때문이다. 황제는 청년에게 다가와 물었다. 너는 정말 누구냐? 내 검과 저 문서가 어찌 같은 세월을 품고 있느냐? 청년은 오래 고개를 숙였다가 대답했다. 소인은 이름 높은 검객이 아니옵니다. 다만 억울한 짐을 등에 지고 진실이 도망가지 못할 날을 기다린 낮은 짐꾼이옵니다. 그 말에 객사들은 다시 조용해졌다. 탄원서를 들고 서 있던 백성들은 청년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은 여전히 낡은 옷에 쌓여 있었고 무거운 짐을 오래 진 사람처럼 조금 굽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 굽은 등이 단지 가난의 흔적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의 억울함,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사라진 이름을 오래 지고 온 등이었다. 황제는 모든 증거를 봉하라 명했고 협박받은 창고 하인과 낮은 수레꾼들을 보호하라 했다. 밤에 객사뜰에서 칼은 멈추었지만 진실은 이제 막 걸음을 떼고 있었다. 객사뜰의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장터 지붕 위로 번지자 사람들은 전날의 일을 꿈처럼 떠올렸다. 황제를 노린 자객들은 묶여 있었고 고위 관리의 소매에서 떨어진 검은 패와 독향 주머니, 객사 배치도와 협박 문서는 붉은 봉인 아래 놓였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것은 피 묻은 칼이 아니라 오래된 장부와 낡은 문서였다. 그 안에는 17년 전 한 호위 가문을 역적으로 몰았던 거짓, 낮은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증언, 그리고 오늘 다시 황제를 죽이려 한 음모가 같은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황제는 날이 밝자마자 모든 증거를 황궁으로 올리라 명했다. 검은 패, 가짜 통행패, 독향이 묻은 종이, 상단 장부, 수레길 보수 기록, 객사뜰 배치도, 창고하인의 가족을 협박한 문서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 했다. 늙은 호위장은 직접 붉은 밀랍으로 봉인을 찍었고 청년은 멀리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젯밤 황제를 구했고 자객 우두머리를 산채로 붙잡았으며 아버지의 누명과 이어진 문서까지 찾아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공을 세운 사람의 들뜸보다 오래 참은 슬픔이 더 깊게 남아 있었다. 황궁에 도착한 증거는 조정을 크게 뒤흔들었다. 처음에는 몇몇 대신들이 천한 짐꾼의 말과 자객의 품에서 나온 문서만으로 어찌 큰 관아와 상단을 의심하느냐며 반발했다. 그러나 검은 패의 무늬는 17년 전 기록 속 표식과 맞았고 가짜 통행패의 먹번짐은 최근 관아에서 쓰던 먹과 같았으며 상단 장부의 수정 흔적은 세금 장부와 같은 손의 버릇을 드러냈다. 거짓은 오랜 세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숨을 수 있었지만 한자리에 모이자 서로의 그림자를 가리키며 더 큰 진실을 불러냈다. 조사 끝에 드러난 일은 참으로 참혹했다. 일부 대신과 지방관아, 큰 상단 세력은 변방에서 거둔 쌀과 소금, 비단과 군량을 빼돌리고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물렸다. 장터 짐꾼과 수레꾼들은 밤낮 없이 물자를 날랐지만 품삯은 제대로 받지 못했고 창고 하인들은 거짓 장부를 쓰도록 협박받았다. 황제가 직접 낮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자 그들은 장터 고갯길과 객사뜰에서 황제를 제거하고 산적과 천한 짐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낮은 등 위에 쌓인 짐이 마침내 나라의 목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다. 더 깊은 조사에서는 17년 전 사건도 다시 열렸다. 청년의 아버지가 황실 행차를 노렸다는 기록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다.
실제로는 상단 짐 속에 숨겨진 독향과 검은 패를 발견해 황제의 길을 지키려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고, 그가 모은 증거는 배후 세력에게 빼앗겨 오히려 역모의 증거로 둔갑했다. 그날 사라진 서리와 죽은 창고직이, 이름 없이 끌려간 호위들의 기록도 하나둘 다시 나타났다. 황궁 사람들은 뒤늦게 알았다. 역적으로 불린 이들이 사실은 황실을 지키다 희생된 충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 소식이 장터 끝 초가집에 닿았을 때 청년의 어머니는 낡은 이불 위에 기대어 있었다. 오랜 병으로 몸은 마르고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 흐려지지 않았다. 황제가 보낸 사람이 17년 전 누명이 풀렸다고 전하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손을 뻗어 오래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져준 검집 조각, 검은 패를 싸두었던 낡은 천, 불에 그을린 장부 한 장, 그리고 피가 묻은 밧줄 매듭이 조용히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황제의 사람들 앞에서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황제를 해치려 한 자가 아니었소. 황제의 길에 숨은 칼을 먼저 본 사람이었소. 그러나 높은 자들은 칼을 숨긴 죄보다 칼을 들킨 이를 더 두려워했소. 그래서 진실을 말하려던 입을 닫고 낮은 호의의 이름을 역모로 바꾸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세월을 견딘 증언은 늦게 도착했으나 오래 묻힌 거짓을 가르는 힘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며칠 뒤 황제는 직접 장터로 내려왔다. 큰 군악도 지나친 위험도 없이 그는 전날 자객의 칼이 드러났던 고갯길과 객사뜰을 다시 걸었다. 장터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렸고 상단 주인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으며 청년을 천한 짐꾼이라 부르던 아전들은 몸을 떨었다. 황제는 청년의 초가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병든 어머니에게 예를 갖추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집 문턱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장터의 먼지 속에도 나라가 들어야 할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황제는 청년에게 궁궐 호위 자리를 내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하며 비밀 호위 가문의 공을 기리는 벼슬과 재물을 주겠다고 했다.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어제까지 무거운 짐을 등에 지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황궁 사람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청년은 오래 생각한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폐하의 은혜는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그러나 소인이 바라는 것은 제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아니옵니다. 낮은 짐꾼과 수레꾼, 창고 하인의 말이 장부에 남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황제는 청년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청년은 낡은 보따리 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장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등에 진 사람이 먼저 압니다. 수레길이 어디서 무너질지는 보고서를 올리는 관리가 아니라 바퀴를 끄는 수레꾼이 먼저 압니다. 창고 안에 곡식이 비었는지는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밤새 자루를 옮긴 하인이 먼저 압니다. 그러나 나라의 장부에는 늘 높은 사람의 말만 남고 낮은 사람의 떨리는 말은 먼지처럼 사라졌사옵니다. 그 말은 황제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황제는 황궁으로 돌아간 뒤 새로운 명을 내렸다. 관아와 상단의 장부를 조사할 때에는 관리의 보고만 받지 말고 실제 짐을 나르는 사람, 수레를 끄는 사람, 창고를 여닫는 하인, 길을 고치는 백성들의 말까지 함께 기록하게 했다. 또한 협박받아 억지로 손을 빌려준 낮은 사람과 권력과 재물을 위해 그들을 이용한 높은 자를 구별해 죄를 묻도록 했다. 진실은 높은 책상 위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짐진 어깨와 흙 묻은 손에서도 올라온다는 뜻이었다. 조정의 일부 대신들은 불편해했다. 낮은 백성들의 말을 모두 장부에 남기면 나라의 질서가 흔들린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황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라를 흔드는 것은 낮은 자의 말이 아니라 높은 자의 거짓이다. 짐꾼의 등이 무너지면 길 위의 물자도 무너지고 백성의 말이 사라지면 나라의 귀도 멀어진다. 그 말이 조정에 퍼지자 오랫동안 침묵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창고 하인은 누가 빈 쌀자루를 만들었는지 말했고 수레꾼은 누가 길목을 일부러 고쳤는지 밝혔다. 검은 패를 움직인 자들은 차례로 죄를 받았다. 그러나 황제는 분노만으로 일을 끝내지 않았다. 협박 때문에 배치도를 옮긴 창고 하인은 보호받았고 가족을 인질처럼 잡혀 거짓 장부를 옮긴 어린 심부름꾼에게는 새 삶이 주어졌다. 청년은 그 소식을 듣고서야 조금 숨을 놓았다. 그가 자객들의 목을 베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살아남은 입은 때로 죄를 말하고 때로 억울함을 밝히며 때로 또 다른 낮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죽음은 빠르지만 진실은 산 사람의 입을 통해 천천히 길을 만든다.
청년의 아버지와 함께 사라진 비밀 호위들의 이름도 마침내 회복되었다. 황궁 한쪽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비석이 세워졌다. 그 비석에는 큰 전쟁의 승리나 높은 벼슬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 대신 황실의 길을 지키고 상단 짐 속의 칼과 독을 찾아내며 낮은 사람들의 증언을 살리려다 죽은 이들의 이름이 조용히 적혔다. 황제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사히 지나온 수많은 길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등짐처럼 목숨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청년은 황궁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황제가 다시 머물러 달라 청했지만 그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높은 담장안이 아니라 장터의 길과 창고와 고갯길이라고 했다. 황제는 그의 뜻을 꺾지 않았다. 대신 장터의 낮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적어 올릴 수 있는 작은 집을 세우게 하고 그곳의 문턱을 높이지 말라 명했다. 누구든 짐을 진 채 들어와 말할 수 있도록 마루는 낮고 문은 넓게 만들었다. 그 뒤 장터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상단 주인은 더 이상 청년에게 짐을 던지듯 맡기지 못했고 관아 아저는 품삯에서 동전을 떼어 가려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 그러나 청년은 달라진 대우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짐을 나르고 수레바퀴 자국을 살피고 창고 하인들의 억울한 말을 들어주었다. 낡은 보따리 틀도 그대로 등에 메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가난의 흔적만으로 보지 않았다. 그 보따리 안에는 한 가문이 잃은 이름과 다시 살아난 진실이 함께 들어있었다. 어느 날 어린 동생이 청년에게 물었다. 형님은 그렇게 검을 잘 쓰면서 왜 자객들을 모두 베지 않았습니까? 청년은 잠시 말없이 밧줄 매듭을 묶었다가 풀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짐은 잘못 지면 사람을 눌러 죽이지만 바르게 나누어 지면 사람을 살린다. 검도 그렇다. 분노로 쓰면 독이 되고 생명을 지키는 데 쓰면 길이 된다. 죽은 자는 말을 못하지만 살아남은 자는 누가 거짓을 시켰는지 말할 수 있다. 진짜 힘은 베는 데 있지 않고 진실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데 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장터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오래 전했다. 황제를 노린 자객들이 고갯길과 객사뜰에서 나타났고 그 앞을 막은 이는 비단 옷 입은 장수가 아니라 낡은 보따리를 맨 짐꾼 청년이었다고 했다. 어떤 이는 그를 무림이 탐내던 비밀살수라 불렀고 어떤 이는 사라진 호위 가문의 마지막 검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를 가까이 알던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사람의 목숨보다 진실을 먼저 살려둔 짐꾼이라 불렀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뜻은 낡은 검과 짐보따리에 담겨 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때 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낡은 옷, 굽은 등, 흙 묻은 손, 낮은 말투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 든 세월과 눈썰미와 아픔을 쉽게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라의 길은 높은 사람의 명령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짐을 지고, 누군가 수레를 밀고, 누군가 창고 문을 열고, 누군가 작은 거짓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길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장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짐꾼의 등을 함부로 낮추어 보지 말고 수레꾼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말며 끊어진 밧줄 하나와 검은 패조각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했다. 낡은 검도 마음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고 짐보따리도 마음에 따라 진실을 숨기거나 살리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황제를 구한 것은 검의 날카로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도 분노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증거와 낮은 사람의 목소리를 끝까지 놓지 않은 한 청년의 마음이었다.